내 평생 모은 돈이 15억 원인데 아들이 가져갔습니다. 나는 그 순간 고개를 들었다. 80평생을 살아온 노인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배신당한 자의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김영수 씨는 78살이었다.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고 손에 들고 온 서류 가방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그가 내 앞에 놓은 것은 10년 동안 모은 증거들이었다.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녹음 파일, 그리고 빼곡하게 적힌 일기장까지 김영수 씨는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을 남겼다고 했다. 아들 김준혁 씨가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하나씩 빼돌렸는지, 며느리와 손자들이 어떻게 자신을 요양원으로 내몰려 했는지 모든 것이 그 서류 안에 담겨 있었다. 나는 서류를 펼쳐보며 하나씩 확인했다.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아들 명의로 넘어간 시점,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간 거액의 현금, 그리고 김영수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던 시도까지.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재산 탈취였고 노인 학대였으며 무엇보다 한 사람의 존엄을 짓밟은 범죄였다. 김영수 씨는 10년 동안 혼자 싸워왔다고 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족 문제라며 외면당했고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말만 들었으며 주변 사람들은 노망이 들었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 그날의 일을 기록했고 아들과 나눈 대화를 녹음했으며 빠져나간 돈의 흐름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 만에 내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었다고. 아들을 용서할 생각은 없지만 정의는 세우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김영수 씨의 눈빛에서 나는 확신을 읽었다. 이 사건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확신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탐정도도입니다. 사연 속 진실을 찾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됩니다. 김영수 씨가 내 사무실을 처음 찾아온 것은 2월의 추운 날이었다. 그는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10년간의 고통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를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고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다. 김영수 씨는 차를 받아들고 잠시 손을 녹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탐정님,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문을 열었다. 25살에 작은 철물점으로 시작해서 60년 가까이 일했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문을 닫는 생활을 수십 년간 반복했으며 번 돈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았다고 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건물을 샀고 땅을 샀으며 주식도 조금씩 사 모았다. 은퇴할 무렵에는 15억 원 정도의 재산이 모여 있었고 김영수 씨는 그것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아들에게도 물려줄 생각이었다. 아들 김준혁 씨는 외아들이었다. 김영수 씨의 아내는 김준혁 씨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김영수 씨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다. 대학 등록금도 아낌없이 댔고 유학 비용도 보냈으며 결혼할 때는 서울 강남에 아파트까지 사줬다. 김준혁 씨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승진도 빨랐으며
30대 중반에 이미 부장 자리에 올랐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아들이었고 김영수 씨는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문제는 10년 전부터 시작됐다. 김준혁 씨가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부터였다. 처음에는 5천만 원이었다. 김영수 씨는 흔쾌히 돈을 내줬고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6개월 후 김준혁 씨는 다시 왔다. 사업 확장 자금이 필요하다며 이번에는 1억 원을 요구했다. 김영수 씨는 조금 망설였지만 아들을 믿고 또 돈을 내줬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 이후로 김준혁 씨는 6개월에 한 번씩 돈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사업 자금이라고 했고 다음에는 투자 기회라고 했으며 그 다음에는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수 씨는 그때마다 돈을 내줬고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다. 2년이 지났을 때 김영수 씨는 깨달았다. 아들이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사업은 실패했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김영수 씨가 아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말했을 때 김준혁 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이전까지는 공손하고 효자 같았던 아들이 갑자기 차갑게 변했고 무슨 소리냐며 화를 냈으며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잡아떼기 시작했다. 김영수 씨는 당황했지만 통장 기록을 들이밀었다. 여기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고, 내가 직접 요구해서 보내준 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준혁 씨는 그것은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준 용돈이라고 주장했고 증거가 있으면 법원에 가보라며 비웃었다. 그날 밤 김영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모든 송금은 현금이거나 단순 이체였고 차용증 같은 것은 하나도 받아두지 않았으며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김영수 씨는 그날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작은 노트를 사서 매일의 일을 적었고 아들과 통화할 때는 녹음을 했으며 통장 거래 내역을 빠짐없이 프린트해서 보관했다. 그리고 3년 후 더 큰 일이 벌어졌다. 김준혁 씨가 갑자기 찾아와서 건물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넘기자고 제안한 것이었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이유였고 세무사도 동행했으며 서류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김영수 씨는 불안했지만 아들이 전문가까지 데려왔기 때문에 믿어도 되는 것 같았다. 세무사는 증여세를 아낄 수 있고 나중에 상속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김준혁 씨는 어차피 아버지 건물은 나중에 내가 물려받을 거 아니냐며 웃었다. 김영수 씨는 그날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석 달 후 자신이 평생 살던 건물에서 쫓겨날 뻔한 위기를 맞았다. 김준혁 씨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돈을 갚지 않아 경매가 진행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김영수 씨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아들이 계획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김영수 씨는 급하게 변호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명의 이전은 이미 완료됐고 증여 계약서에도 서명이 되어 있으며 법적으로는 적법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사기를 입증하려면 강압이나 기망이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그런 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해도 이기기 어렵다고 했다.
김영수 씨는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더욱 철저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고 아들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으며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5년이 더 지났다. 그동안 김영수 씨는 아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았다. 명절에도 연락이 없었고 생일에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심지어 김영수 씨가 입원했을 때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대신 며느리가 한 번 왔었는데 그녀는 요양원 입소 동의서를 들고 왔었다.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좋은 곳을 알아봤다며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다. 김영수 씨는 거절했고 며느리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 후 6개월 뒤 김준혁 씨가 직접 찾아왔다. 하지만 아버지를 걱정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김영수 씨 명의로 남아있던 마지막 재산, 시골의 땅 500평을 넘기라는 요구였다. 개발 예정 지역이라 가격이 오를 거라며 지금 팔면 3억 원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알고 있었다. 그 땅은 이미 8억 원의 가치가 있었고 아들이 헐값에 사려는 것이라는 것을. 김영수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김준혁 씨는 화를 내며 나갔다. 그날 밤 김영수 씨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반드시 법정에서 정의를 세우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래서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김영수 씨는 내 앞에 놓인 서류 가방을 다시 한번 두드리며 말했다. 탐정님, 여기 10년 동안 모은 증거가 다 있습니다. 통장 사본, 녹음 파일, 증인 명단, 그리고 아들이 저지른 모든 일의 기록입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미 몇 가지를 파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계획적인 재산 탈취 사건이었고 김준혁 씨는 최소 10년 전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김영수 씨에게 물었다. 아드님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아십니까? 사업이 실패했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사업을 했습니까? 김영수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모릅니다. 처음에는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를 차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방법을 몰랐습니다. 은행에 가서 물어봤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고 경찰도 민사 문제라며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씨의 목소리에는 무력감이 묻어났다. 10년 동안 혼자 싸워왔지만 전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서류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하나씩 꺼냈다. 통장 사본이 가장 먼저 나왔고 10년간의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김준혁 씨에게 송금된 금액만 따져도 8억 원이 넘었고 건물명의 이전까지 합치면 15억 원에 달했다. 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확인했다. 그리고 다음으로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김영수 씨는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10년 동안 꾸준히 녹음하는 방법을 배웠고 아들과의 모든 대화를 기록으로 남겼다. 나는 그중 몇 개를 재생해 들었다. 김준혁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이번 달에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2천만 원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김영수 씨가 대답했다. 준혁아,
지난번에 보낸 돈은 언제 갚을 거니? 김준혁 씨의 목소리가 짜증 섞인 톤으로 바뀌었다. 아버지, 그게 지금 중요합니까? 저 지금 급해서 그러는데 나중에 다 갚을게요. 그리고 통화는 끊겼다. 나는 다른 파일도 몇 개 더 들어봤는데 패턴은 비슷했다. 처음에는 공손하게 요구하다가 김영수 씨가 거절하거나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태도가 돌변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로 나는 건물명의 이전 서류를 확인했다. 증여 계약서였고 김영수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으며 날짜는 7년 전이었다. 계약서 내용을 보니 증여세는 김준혁 씨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김영수 씨의 통장에서 증여세가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였다. 김준혁 씨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속여서 명의를 이전받았고 실제로는 아버지에게 세금까지 부담시킨 것이었다. 나는 김영수 씨에게 물었다. 이 서류를 작성할 때 세무사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까? 김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여기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세금 문제는 나중에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고 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럼 그 세무사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명함을 받았는데 어디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무사를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다. 만약 그가 김준혁 씨와 공모했다면 그것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김영수 씨가 작성한 일기장을 펼쳤다. 10년 동안 매일 기록한 일기였고 분량이 상당했다. 나는 몇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봤다. 김영수 씨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들이 돈을 요구할 때마다 느꼈던 불안감, 명예 이전 후 느꼈던 배신감, 그리고 혼자 싸우면서 느꼈던 외로움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다. 김영수 씨, 이 증거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이기려면 몇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김영수 씨가 나를 바라봤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나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설명했다. 첫째, 김준혁 씨가 받은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합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실제로 사업에 썼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둘째, 건물명의 이전 과정에서 기망이나 강압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당시 세무사의 정확한 설명 내용과 김준혁 씨가 어떤 말로 아버님을 설득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증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나 김준혁 씨의 의도를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김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찾을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신 김영수 씨라면 저와 함께 나머지 퍼즐 조각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수 씨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았다. 정말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법정에서 정의를 세울 수 있을까요? 나는 김영수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김영수 씨가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것처럼 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사무실에 남아 김영수 씨가 남긴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통장 거래 내역을 엑셀로 정리했고 녹음 파일은 중요한 부분만 따로 편집했으며
일기장 내용도 날짜별로 정리했다. 그리고 타임라인을 만들었다. 10년 전 첫 송금부터 시작해서 명예 이전 시점, 요양원 입소 시도, 그리고 마지막 땅 매각 요구까지 모든 사건을 시간순으로 배열했다. 타임라인을 보니 명확한 패턴이 보였다. 김준혁 씨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아버지의 재산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계획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김영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준혁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해야 하는데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회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방법입니까? 나는 설명했다. 김준혁 씨 주변 사람들을 먼저 조사하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그리고 친구들, 그들을 통해 김준혁 씨의 실제 생활 패턴과 금전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제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들이 저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시켰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친정 쪽은 어떻습니까? 그쪽과는 연락하고 지내십니까? 김영수 씨가 대답했다. 아니요, 며느리 가족과는 연이 끊겼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가끔 만났지만 요즘은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나는 메모하며 물었다. 며느리 성함과 친정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김영수 씨는 기억을 더듬으며 알려줬다. 며느리 이름은 박지혜이고 친정은 부산이며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고 들었다고 했다. 나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며느리 박지혜 씨의 친정 배경을 알아보고 혹시 김준혁 씨의 재산 탈취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물명의 이전 당시의 세무사를 찾아야 했다. 나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펼쳐 날짜를 확인했다. 7년 전 3월 15일 그날 증여등기가 접수됐고 등기소 직원을 통해 당시 대리인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등기소를 방문했다. 담당 직원에게 7년 전 증여등기권을 설명했고 당시 대리인이나 세무사 정보가 남아있는지 물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대리인 정보는 기록에 없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일 접수된 다른 증여건들을 보면 같은 세무사 사무소에서 여러 건을 한꺼번에 처리한 흔적이 있다고 귀띔해줬다. 나는 그 세무사 사무소 이름을 메모했다. 강남의 한 대형 세무법인이었고 이름부터 번지르르 했다. 나는 그 세무법인을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먼저 전화로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세무 상담을 받고 싶다는 명목으로 전화를 걸었고 상담 직원과 통화했다. 7년 전쯤 증여 관련 상담을 받았던 고객인데 당시 담당자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다. 직원은 고객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름과 연락처를 물었다. 나는 김영수 씨의 정보를 알려줬고 잠시 후 답변이 돌아왔다. 기록상으로는 상담 이력이 없다고 했다. 나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김준혁 씨가 아버지 이름으로 상담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전략을 바꿔서 김준혁 씨 이름으로 다시 문의했다. 그러자 직원의 태도가 달라졌다. 아, 김준혁 고객님이시군요. 당시 담당했던 세무사는
이미 퇴사하셨는데요. 나는 놀라지 않고 물었다. 그분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이름은 알려줬다. 최민수 세무사였고 현재는 독립해서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최민수 세무사를 찾는 것이 다음 과제였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최민수 세무사의 현재 사무소를 찾았다. 강남에서 강동으로 옮긴 작은 사무실이었고 직원도 몇 명 없어 보였다. 나는 다음 날 아침 그 사무실을 직접 방문했다. 최민수 세무사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친절하게 맞아줬다. 나는 신분을 밝히고 7년 전 김영수 씨의 증여권에 대해 물었다. 최민수 세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기억이 난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 그건 기억납니다. 최민수 세무사가 말했다. 당시 김준혁 씨가 직접 찾아왔는데 아버지 재산을 증여받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증여세 절세 방법을 설명했고 필요한 서류도 안내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김영수 씨 본인도 상담에 참석했습니까? 최민수 세무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김준혁 씨 혼자 왔습니다.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셔서 직접 오시기 어렵다고 했고 대신 위임장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더 파고들었다. 그럼 등기 신청할 때도 김영수 씨 본인은 오지 않았습니까? 최민수 세무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제가 직접 등기소에 간 것은 아니고 김준혁 씨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만 준비해 줬습니다. 나는 핵심 질문을 던졌다. 세무사님, 당시 김영수 씨가 증여 의사를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최민수 세무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건 솔직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준혁 씨가 아버지 의사라고 했고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다. 최민수 세무사는 김준혁 씨에게 속았을 가능성이 높았고 의도적인 공모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책임은 분명히 있었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세무사님, 혹시 그 건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없습니까? 최민수 세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6개월 후쯤 김영수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는 증여한 적이 없다며 화를 내셨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그때 놀랐고 김준혁 씨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다고만 했습니다. 나는 계속 물었다. 그럼 그 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민수 세무사는 한숨을 쉬었다.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미 등기는 완료됐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다만 제 양심에는 걸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 그 법인을 나왔습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최민수 세무사는 의도적으로 사기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지만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책임은 있었다. 나는 부탁했다. 세무사님, 혹시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민수 세무사는 망설였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김준혁 씨의 말만 믿고 진행한 것이 후회됩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최민수 세무사의 사무실을 나왔다. 첫 번째 퍼즐 조각을 찾은 것이었다. 최민수 세무사의 증언은 김준혁 씨가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속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었다. 다음으로 나는 며느리 박지혜 씨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부산에 있는 그녀의 친정을 알아보기 위해 부산에 있는 지인 탐정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틀 후 그 탐정으로부터 보고서가 도착했다. 박지혜 씨의 아버지는 부산에서 중견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재정 상태는 안정적이었으며 딸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직접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박지혜 씨의 친정 식구들을 만나봐야 했다. 부산역에 도착한 나는 택시를 타고 박지혜 씨의 친정 회사로 향했다. 작은 건설 회사였지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직원들도 활기차 보였다. 나는 접수처에서 사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직원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나는 사위분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잠시 후 박지혜 씨의 아버지인 박동진 사장이 나타났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건장한 체격에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박동진 사장은 나를 사무실로 안내했고 무슨 일이냐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나는 김영수 씨의 상황을 설명했다. 사위인 김준혁 씨가 장인의 재산을 탈취하고 있으며 현재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박동진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준혁이가 그런 짓을? 나는 증거자료 일부를 보여줬다. 통장 거래 내역과 녹음 파일, 그리고 타임라인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박동진 사장은 서류를 보며 점점 더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박동진 사장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탐정님, 사실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준혁이가 저희한테도 돈을 빌리러 왔었거든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처음에는 5천만 원, 그 다음에는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위니까 도와줬지만 돈을 갚지 않더군요. 독촉하면 곧 갚겠다고만 하고 나중에는 연락도 잘 안 받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랬군요. 김준혁 씨는 장인에게만 손을 뻗친 것이 아니었다. 박동진 사장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제 딸 지혜도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가 어둡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군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하는데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따님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박동진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지혜를 불러보겠습니다. 이 일은 제대로 밝혀져야 합니다. 이틀 후 박지혜 씨가 부산 친정으로 내려왔다. 나는 그녀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박지혜 씨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피곤해 보였지만 단정한 인상이었다. 나는 자기소개를 하고 시아버지 김영수 씨를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혜 씨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다. 시아버님, 그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아드님으로부터 재산을 잃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계십니다. 박지혜 씨의 눈가가 붉어졌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물었다. 무엇을 알고 계셨습니까? 박지혜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남편이 시아버님 돈을 계속 가져다 쓰고 있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사업 자금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도박 빚이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부터 주식과 선물 투자에 빠져 있었고 큰 손실을 봤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시아버님 돈을 썼고 제 친정에서도 돈을 빌렸습니다. 나는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김준혁 씨가 아버지의 돈을 사업이 아닌 도박에 썼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며느리도 알고 있었다는 것. 나는 계속 물었다. 그럼 건물 명의 이전도 아셨습니까? 박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시아버님이 동의하셨다고 세금을 아끼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아버님이 전화해서 화를 내시는 걸 들었을 때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따졌지만 그는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다고만 했습니다. 나는 핵심 질문을 던졌다. 박지혜 씨,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실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지혜 씨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비겁했습니다. 시아버님이 고통받고 계시는데 모른 척했고 남편의 거짓말을 방관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나는 박지혜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증언이 김영수 씨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김영수 씨에게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최민수 세무사의 증언 확보, 김준혁 씨의 도박 사실 확인, 그리고 며느리 박지혜 씨의 증언 약속까지 중요한 퍼즐 조각들이 모이고 있었다. 김영수 씨는 놀라움과 안도의 표정을 동시에 지었다. 정말 며느리가 증언해 주겠다고 했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지혜 씨도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김영수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며느리까지 고통받고 있었군요. 저는 며느리를 원망했었는데 그 애도 피해자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동의했다. 박지혜 씨도 남편의 거짓말에 속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나는 변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동안 함께 일했던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민사 전문 변호사인 이정민 변호사였고 가족 간 재산 분쟁에 경험이 많았다. 나는 사건 개요를 설명했고 확보한 증거 목록도 전달했다. 이정민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더니 말했다.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민수 세무사와 박지혜 씨의 증언이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증여 무효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동의했다. 김영수 씨도 그렇게 원하십니다. 며칠 후 우리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증여 무효 확인 소송과 1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였다. 소장에는 10년간 모은 모든 증거가 첨부됐고 증인 명단에는
최민수 세무사와 박지혜 씨의 이름이 올라갔다. 법원은 한 달 후 첫 번째 변론 기일을 잡았다. 김영수 씨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결연한 표정이었다. 1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었다.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열리기 전날 김준혁 씨 측에서 연락이 왔다. 합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김영수 씨에게 보고했고 김영수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제 와서 합의는 없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고 싶습니다. 나는 김영수 씨의 의지를 존중했다. 이정민 변호사도 동의했다. 합의보다는 판결을 받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이 사건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판사도 그렇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첫 번째 변론 기일 당일 법정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김영수 씨는 정장을 차려입고 법정에 섰고 맞은편에는 김준혁 씨와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김준혁 씨는 40대 중반의 말쑥한 외모였지만 표정은 불편해 보였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다. 이정민 변호사가 먼저 소장을 낭독했고 김영수 씨가 겪은 일들을 시간 순으로 설명했다. 10년 전 첫 송금부터 시작해서 건물 명의 이전, 그리고 요양원 입소 시도까지 모든 것이 법정에 공개됐다. 김준혁 씨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모든 송금은 원고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며 증여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는 고령이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이므로 지금 주장하는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다. 김영수 씨를 노망된 노인으로 몰아가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10년간의 기록이 있었다. 김영수 씨의 일기장, 녹음 파일,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증거들이 그가 얼마나 명확한 정신 상태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우리는 준비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김준혁 씨 측도 증여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제출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첫 번째 변론은 그렇게 마무리됐다. 법정을 나오면서 김영수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시작됐다고,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두 번째 변론 기일까지는 한 달의 시간이 있었다. 그동안 나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였다. 김준혁 씨의 도박 기록을 찾아야 했다. 박지혜 씨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김준혁 씨가 자주 드나들었던 장소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박지혜 씨로부터 얻은 정보에 따르면 김준혁 씨는 강남의 한 사설 카지노를 자주 이용했다고 했다. 물론 불법 도박장이었고 찾기가 쉽지 않았다. 나는 강남 지역의 정보통들을 접촉했다. 사설 카지노 업계는 비밀스럽게 운영되지만 단골 고객들의 정보는 업주들 사이에 공유되곤 했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한 업주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김준혁 씨를 알고 있었다. 몇 년 전까지 단골이었는데 큰 돈을 잃고 나서 발길이 끊겼다고 했다. 정확한 금액을 물었더니 최소 5억 원 이상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업주들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귀띔했다. 나는 더 파고들었다. 혹시 김준혁 씨가 빚을 갚았는지 물었다. 업주는 고개를 저었다. 일부만 갚았고 나머지는 아직도 미납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락이 안 된다며 아마 다른 곳으로 도망간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김준혁 씨의 도박 빚이 구체적인 금액으로 확인된 것이었다.
물론 불법 도박장 업주의 증언을 법정에서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김준혁 씨를 압박하는 재료로는 충분했다. 나는 김준혁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모색했다. 은행 거래 내역은 본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었지만 카드 사용 내역은 다른 경로로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김준혁 씨의 신용 상태를 확인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김준혁 씨는 현재 신용불량 직전 상태였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연체 기록이 있었으며 카드 사용액도 한도를 초과하고 있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나는 이정민 변호사와 상의했다. 김준혁 씨의 재정 상태를 법정에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정민 변호사는 신용정 보조의 동의서가 없으면 어렵다고 했지만 간접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있다고 했다. 김준혁 씨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었다. 만약 그가 사업에 썼다고 주장한다면 사업자 등록증과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못한다면 거짓 주장이 드러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변론 기일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었고 최민수 세무사가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민수 세무사는 선서를 하고 증인석에 앉았다. 이정민 변호사가 질문을 시작했다. 증인은 7년 전 김영수 씨와 김준혁 씨의 증여권을 담당하셨습니까? 최민수 세무사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 김준혁 씨가 찾아와서 아버지 재산을 증여받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계속 질문했다. 그럼 김영수 씨 본인은 상담에 참석했습니까? 최민수 세무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김준혁 씨 혼자 왔습니다. 김영수 씨는 만나지 못했고 위임장만 받았습니다. 그럼 증여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 저는 김준혁 씨의 말을 믿었고 위임장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김영수 씨로부터 항해 전화를 받고 제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준혁 씨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증인, 위임장은 적법한 서류였습니까? 최민수 세무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형식적으로는 적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저의 과실이었습니다. 김준혁 씨의 변호사는 그럼 증인은 사기에 가담한 것입니까? 최민수 세무사는 단호하게 부인했다. 아니요, 저는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인정합니다. 최민수 세무사의 증언이 끝나고 다음은 박지혜 씨의 차례였다. 박지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인석에 앉았고 선서를 했다. 이정민 변호사가 질문했다. 증인은 피고 김준혁 씨의 배우자입니까? 박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김준혁 씨와 결혼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그럼 남편인 김준혁 씨가 시아버지 김영수 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박지혜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계속 질문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아십니까? 박지혜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도박에 썼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부터 주식과 선물 투자에 빠져 있었고 큰 손실을 봤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시아버님 돈을 썼고 제 친정에서도 돈을 빌렸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였다. 김준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의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판사가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박지혜 씨의 증언이 계속됐다. 그럼 건물명의 이전에 대해서도 아십니까?
박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남편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이 동의하셨다고 세금을 아끼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아버님이 전화해서 화를 내시는 걸 들었을 때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따졌지만 그는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다고만 했습니다. 박지혜 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는 그동안 너무 비겁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 시아버님이 고통받는 것을 방관했습니다. 김준혁 씨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증인, 남편을 배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지혜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배신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압박했다. 남편과 이혼하실 생각입니까? 박지혜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이미 별거 중입니다. 남편의 거짓말과 도박 중독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법정안이 다시 술렁였고 김준혁 씨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박지혜 씨의 증언이 끝나고 판사는 다음 기일에 김준혁 씨 본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김준혁 씨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사업자 등록증,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라고 했다. 김준혁 씨의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이었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법정을 나오면서 김영수 씨는 처음으로 화난 표정을 지었다. 탐정님, 오늘 증언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진실을 말해준 것이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지혜 씨도 용기를 낸 것입니다. 이제 김준혁 씨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다음 기일에서 본인이 직접 해명해야 하는데 제출할 증거가 없으니 거짓말이 들통날 것입니다. 김영수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다. 1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그날 밤 김준혁 씨 측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합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10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또다시 거절했다. 이제 와서 돈만 돌려준다고 해서 용서할 수 없다고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아들이 책임을 지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김영수 씨의 결심을 존중했다. 이정민 변호사도 동의했다. 이 정도면 판결로 가는 것이 낫다고 합의금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 번째 변론 기일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김준혁 씨 본인 신문이었다. 김준혁 씨는 증인석에 앉았고 선서를 했다. 이정민 변호사가 질문을 시작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0년간 총 얼마를 받았습니까? 김준혁 씨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정민 변호사는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통장 기록에 따르면 8억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썼습니까? 김준혁 씨는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사업 자금으로 썼습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십시오. 김준혁 씨는 말이 없었다. 이정민 변호사는 계속 압박했다.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준혁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김준혁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판사가 다시 물었다. 피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김준혁 씨는 결국 고백했다. 투자에 실패했습니다. 주식과 선물 투자를 했는데 큰 손실을 봤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였다. 이정민 변호사가 계속 질문했다. 그럼 도박도 했습니까? 김준혁 씨는 고개를 저으려다가 멈췄다.
배우자인 박지혜 씨가 이미 증언했고 거짓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김준혁 씨는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다. 네, 카지노에도 갔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이정민 변호사는 계속해서 김준혁 씨를 압박했다. 그럼 건물명의 이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고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요. 김준혁 씨는 변명했다. 아버지가 동의하셨습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고 아버지도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정민 변호사는 최민수 세무사의 증언을 상기시켰다. 세무사는 원고를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원고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명예 이전을 진행한 것 아닙니까? 김준혁 씨는 궁지에 몰렸다. 변명할 말이 없었고 거짓말은 이미 다 드러났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 원고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있습니까? 김준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형편이 어렵습니다. 판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형편이 어려운 것은 피고의 책임입니다. 원고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 번째 변론이 끝나고 판사는 다음 기일에 최종 변론을 진행한 후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했다. 이제 한 번의 변론만 남았다. 김영수 씨는 긴장했지만 희망적이었다. 이정민 변호사도 승소에 자신감을 보였다. 증거도 충분하고 증인 증언도 명확하며 김준혁 씨 본인도 사실상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나는 김영수 씨에게 말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최종 변론 기일 전날 나는 김영수 씨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점검을 했다. 이정민 변호사는 최종 변론에서 강조할 포인트를 정리했다. 첫째, 김준혁 씨의 계획적인 재산 탈취 행위. 둘째, 도박과 투자 실패로 인한 돈의 유용. 셋째, 건물명의 이전 시 기망 행위. 넷째, 김영수 씨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기로 했다. 최종 변론 당일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정민 변호사가 먼저 최종 변론을 시작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평생 모은 재산을 탈취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원고는 10년 동안 혼자 싸워왔고 매일 기록을 남겼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 법원이 정의를 세울 차례입니다. 이정민 변호사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집중했다. 김준혁 씨의 변호사도 최종 변론을 했지만 설득력이 없었다. 피고도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돈을 돌려주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변제 계획은 제시하지 못했고 단지 시간을 달라는 요청뿐이었다. 판사는 양측의 최종 변론을 모두 듣고 2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했다. 법정을 나오면서 김영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정말 끝이군요. 10년 만에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2주간의 기다림은 길고도 짧았다. 김영수 씨는 매일 불안과 기대 사이를 오갔고 나는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주 연락했다. 판결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김영수 씨는 점점 더 긴장했다. 만약 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고 나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증거도 충분하고 증언도 명확하며 김준혁 씨 본인도 사실상 인정했으니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판결 선고일 아침 나는 일찍 김영수 씨의 집으로 갔다. 김영수 씨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법원으로 향했다.
법원에 도착하니 이정민 변호사도 이미 와 있었고 박지혜 씨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박지혜 씨는 김영수 씨를 보자 일어나 인사를 했다. 시아버님 죄송합니다. 김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말했다. 법정이 열리고 판사가 입장했다. 판사는 서류를 펼쳐놓고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억 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정 안에 안도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김영수 씨는 눈물을 글썽였고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판사는 계속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본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의 행위가 명백한 재산 탈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판사는 김준혁 씨의 행위를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다. 첫째, 피고는 10년간 원고로부터 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사업 자금이라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도박과 투자 실패로 탕진했다. 둘째, 피고는 원고를 속여 건물 명의를 이전받았으며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다. 셋째, 피고는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의 이전을 진행했으며 세무사조차 원고를 만난 적이 없다. 넷째, 피고는 원고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으며 이는 원고를 고립시키려는 의도였다. 판사는 또한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게 끼친 정신적 고통을 인정했다. 원고는 10년 동안 혼자 싸워왔으며 아들로부터 배신당한 충격과 재산을 잃은 고통을 견뎌야 했다. 이는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서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에게 원고의 모든 재산을 반환하고 추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다. 판사의 판결문 낭독이 끝났고 법정 안에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법정을 나오면서 김영수 씨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탐정님, 정말 감사합니다. 탐정님 덕분에 정의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나는 김영수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김영수 씨가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덕분입니다. 저는 단지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이정민 변호사도 축하 인사를 건넸다. 정말 잘 싸우셨습니다. 이제 재산도 돌려받고 명예도 회복하셨습니다. 박지혜 씨도 김영수 씨에게 다가와 절을 했다. 시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진실을 말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박지혜 씨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아니다. 내가 용기를 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너도 피해자였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박지혜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시아버님도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판결 후 몇 주가 지났다. 김준혁 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확정됐다. 건물 명의는 다시 김영수 씨로 돌아왔고 김준혁 씨는 분할 상환 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장 전액을 갚을 수는 없었지만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나가기로 했다. 법원은 이를 승인했고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기로 했다. 김영수 씨는 비록 전액을 당장 받지는 못했지만 법적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나는 판결 후 한 달 뒤 김영수 씨를 다시 만났다. 김영수 씨는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표정도 밝아졌다. 우리는 조용한 찻집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김영수 씨는 그동안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10년이 정말 길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들이 돌아올까 하는 기대와 배신당한 분노 사이에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록을 남긴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나는 김영수 씨에게 물었다. 이제 아드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김영수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용서는 아직 어렵습니다. 하지만 증오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준혁이도 내 아들이고 그 애도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대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김영수 씨의 넓은 마음에 감동했다. 그는 10년간 싸워왔지만 여전히 인간미를 잃지 않았다. 김영수 씨는 계속 말했다. 탐정님, 이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록과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법정에서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김영수 씨의 10년간의 기록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김영수 씨는 또한 다른 노인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노인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빼앗기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통받는 분들이요. 저는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모으고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나는 그의 뜻에 깊이 공감했다. 김영수 씨는 단지 자신의 권리를 되찾은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다. 나는 김영수 씨에게 제안했다. 그럼 강연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경험담을 나누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씨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노인복지관 몇 곳에 연락해서 강연 기회를 마련하고 김영수 씨의 경험담과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한 자료를 만들기로 했다. 몇 주 후 첫 번째 강연이 열렸다. 강남구의 한 노인복지관이었고 50여 명의 노인들이 참석했다. 김영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10년 동안 아들과 싸워왔습니다.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들이 어떻게 돈을 가져갔는지, 건물 명의를 어떻게 빼앗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10년 동안 증거를 모았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많은 이들이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강연이 끝난 후 질문 시간이 이어졌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물었다. 저도 아들한테 돈을 많이 줬는데 안 갚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영수 씨는 차근차근 답변했다. 먼저 통장 거래 내역을 모두 출력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아들과 통화할 때는 녹음을 하세요. 증거가 있어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가 물었다. 저는 집을 아들 명의로 넘겼는데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있나요? 김영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답했다. 가능합니다.
만약 명의 이전이 사기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고 김영수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강연 후 여러 노인들이 김영수 씨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건넸다. 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도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보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다.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나는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김영수 씨는 단지 피해자에서 벗어나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조력자가 되어 있었다. 그 후로도 김영수 씨의 강연은 계속됐다. 여러 노인 복지관과 경로당에서 초청이 들어왔고 김영수 씨는 기꺼이 응했다. 매번 강연할 때마다 많은 노인들이 참석했고 질문도 쏟아졌다. 김영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해줬고 많은 이들이 용기를 얻었다. 일부는 실제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고 김영수 씨는 그들에게 나를 소개해주기도 했다. 나는 그들을 도와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를 연결해줬다. 김영수 씨의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됐다. 한 지역 신문이 그의 이야기를 다뤘고 10년 동안 혼자 싸워 승리한 노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심지어 방송 출연 제의도 있었다. 김영수 씨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겠다며 수락했다. 그는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국에 알렸다. 방송 출연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했고 댓글과 전화로 응원을 보냈다. 또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로부터 상담 요청이 쏟아졌다. 김영수 씨는 바빠졌지만 행복해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는 김영수 씨의 변화를 보며 감동했다. 그는 10년간의 싸움을 통해 더 강해졌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한편 김준혁 씨는 판결 후 조용히 살고 있었다. 매달 약속한 금액을 빠짐없이 송금했고 아버지에게 사과 편지도 보냈다. 편지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버지께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영수 씨는 편지를 읽고 복잡한 심경이었다.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아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김영수 씨에게 물었다. 답장을 하실 생각입니까? 김영수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직은 아닙니다.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답장을 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요. 나는 김영수 씨의 심정을 이해했다. 가족 간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아물 수 있을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김영수 씨가 이제 자신의 권리를 되찾았고 존엄을 회복했다는 것이었다. 박지혜 씨는 김준혁 씨와 정식으로 이혼했다. 그녀는 부산 친정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며 안정을 찾았다.
가끔 김영수 씨에게 안부 전화를 했고 김영수 씨도 그녀를 걱정하며 격려했다. 박지혜 씨는 이혼 후 심리 상담을 받으며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있었고 점차 밝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김영수 씨에게 말했다. 시아버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려 합니다. 김영수 씨의 건물에는 새 세입자가 들어왔다. 젊은 부부였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김영수 씨는 가끔 그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젊은 부부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김영수 씨를 할아버지처럼 따랐고 김영수 씨도 그들을 손자처럼 아꼈다. 건물은 여전히 김영수 씨의 것이었고 매달 임대료가 들어왔으며 그는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되찾았다. 어느 날 김영수 씨가 나를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의뢰가 아니라 감사 인사였다. 그는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며 말했다. 탐정님, 정말 감사합니다. 탐정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혼자 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선물을 받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김영수 씨의 용기와 끈기가 만든 결과입니다. 저는 단지 옆에서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김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탐정님이 길을 찾아주셨습니다. 탐정님 덕분에 정의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일들을 회상했다. 처음 만났을 때 김영수 씨의 절박한 표정, 증거를 하나씩 모아가던 과정, 법정에서의 긴장감, 그리고 승리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다. 김영수 씨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더 이상 배신당하고 고통받는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강인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변화가 자랑스러웠다. 김영수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탐정님,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물론 아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제 삶은 다시 제 것이 됐습니다. 강연을 하면서 다른 분들을 돕는 것도 보람있고 새로운 세입자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즐겁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정의를 세웠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김영수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계속해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 주십시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김영수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여러 노인 단체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한 강연과 상담을 정기적으로 진행했다. 많은 노인들이 그를 찾아왔고 김영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해줬다. 일부는 실제로 법적 대응에 성공했고 그들은 김영수 씨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나는 가끔 김영수 씨와 만나 근황을 나눴다. 그는 여전히 건강했고 표정도 밝았으며 삶에 대한 열정이 넘쳤다. 어느 날 김영수 씨가 내게 말했다. 탐정님, 요즘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제는 70대 할머니가 오셨는데 딸한테 집을 빼앗겼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조언을 드렸더니 너무 감사해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제 인생이 의미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김영수 씨의 말에 공감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승화시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고 그것이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김준혁 씨는 여전히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김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매달 빠짐없이 송금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나는 궁금해서 물었다. 만나셨습니까? 김영수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만났습니다. 1년 만에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준혁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저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더군요. 저는 당장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묻어났다.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앞으로 관계를 회복하실 생각입니까? 김영수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준혁이가 계속 반성하고 변화한다면 언젠가는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예전처럼 무조건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김영수 씨의 신중한 태도가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용서는 중요하지만 경계를 잃지 않는 것도 필요했다. 김영수 씨는 계속 말했다. 준혁이가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상담도 받고 자조 모임에도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탐정님한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혁 씨가 정말로 변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며칠에 걸쳐 김준혁 씨를 조사했다. 그는 정말로 도박 중독 치료센터에 등록되어 있었고 매주 상담을 받고 있었으며 자조 모임에도 참석하고 있었다. 또한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하고 있었고 더 이상 사설 카지노나 도박 사이트에 접근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치료센터 상담사와도 통화했는데 김준혁 씨가 진지하게 치료에 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는 이 결과를 김영수 씨에게 보고했다. 김영수 씨는 보고서를 읽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나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당연합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김준혁 씨가 앞으로도 계속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때 가서 관계를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김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한편 김영수 씨의 강연 활동은 계속 확대되고 있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초청이 들어왔고 김영수 씨는 기꺼이 응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를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눴고 수백 명의 노인들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강연이 끝나면 항상 질문과 상담이 이어졌고 김영수 씨는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만나며 조언을 해줬다. 어느 날 대구 강연이 끝난 후 한 할아버지가 김영수 씨를 찾아왔다. 그는 80대로 보였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그는 김영수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싸우고 싶습니다. 제 아들이 제 땅을 팔아버렸는데 저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김영수 씨는 그 할아버지를 나에게 연결해줬고 나는 그의 사건을 맡았다. 조사 결과 그의 아들이 정말로 무단으로 땅을 팔아버렸다는 것이 확인됐고 우리는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몇 달 후 그 할아버지도 승소했고
땅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는 김영수 씨에게 눈물로 감사 인사를 했고 김영수 씨는 그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김영수 씨를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그들은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가족으로부터 배신당했다는 것, 재산을 빼앗겼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 김영수 씨는 그들에게 희망을 줬고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었으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다. 나는 김영수 씨가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롤모델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김영수 씨의 활동은 언론에서도 주목했다. 한 전국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며 제안이 들어왔다. 노인 인권과 재산 보호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었고 김영수 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김영수 씨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겠다며 수락했다. 촬영은 몇 주에 걸쳐 진행됐고 김영수 씨의 일상, 강연 장면, 그리고 그를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인터뷰가 담겼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반응은 뜨거웠다. 시청률도 높았고 시청자들의 댓글도 폭발적으로 달렸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김영수 씨를 응원했으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노인 인권과 재산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정부에서도 관련 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김영수 씨의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승리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다. 어느 날 김영수 씨에게 정부 기관에서 연락이 왔다.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권익보호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김영수 씨는 영광스럽다며 수락했고 정기적으로 회의에 참석해서 정책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안을 했고 정부 관계자들도 그의 의견을 경청했다. 김영수 씨가 제안한 몇 가지 정책은 실제로 법안에 반영되기도 했다. 김영수 씨는 특히 노인 재산 보호 제도의 강화를 주장했다. 고령자의 재산 처분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기관과 등기소에서도 노인 보호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인 학대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제안들은 많은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았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1년이 지났다. 김영수 씨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롭고 배신당한 노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활동가였다. 강연도 계속했고 상담도 이어졌으며 정부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도 활발했다. 무엇보다 그는 행복해 보였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 큰 보람이었다. 김준혁 씨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김준혁 씨는 계속해서 약속을 지켰고 치료도 성실하게 받았으며 정기적으로 아버지에게 안부를 전했다. 김영수 씨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았다. 가끔 전화 통화를 했고 명절에는 짧게 만나기도 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소통은 이어지고 있었다. 어느 추석날 김준혁 씨가 아버지를 찾아왔다. 그는 선물을 들고 왔고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묻어났다. 김영수 씨는 그를 맞아들였고 함께 차를 마셨다. 김준혁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야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묵묵히 듣고 있었다. 김준혁 씨는 계속 말했다. 치료를 받으면서 제 문제가 단순히 도박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았고 아버지를 당연하게 생각했으며 제 편의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지금은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제대로 된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김영수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김영수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준혁아, 내가 너를 완전히 용서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다.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제대로 된 부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김준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냈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김영수 씨를 만나러 갔다. 김영수 씨는 나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반겼다. 탐정님, 오랜만입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김영수 씨는 최근의 일들을 들려줬고 나는 그의 변화와 성장을 지켜보며 감동했다. 그는 10년간의 싸움을 통해 단순히 재산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었다. 자신의 존엄을 지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으며 심지어 아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다. 나는 김영수 씨에게 물었다.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똑같이 하시겠습니까? 김영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싸움은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더 강해졌고 제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10년이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김영수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의 10년은 단순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성장과 변화의 시간이었다. 김영수 씨는 계속 말했다. 탐정님,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물론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아프지만 그것이 제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탐정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은 김영수 씨의 용기와 끈기 덕분입니다. 저는 단지 옆에서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다. 김영수 씨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그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많은 노인들이 그를 통해 용기를 얻었고 실제로 법적 대응에 성공한 사례들이 늘어났다. 나도 김영수 씨를 통해 소개받은 여러 사건들을 해결했고 노인 권익보호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게 됐다. 어느 날 김영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특별한 제안이 있다며 사무실로 와달라고 했다. 나는 궁금한 마음으로 그를 만났다. 김영수 씨는 서류 몇 장을 내밀며 말했다. 탐정님, 저는 제 경험을 책으로 쓰고 싶습니다. 10년간의 싸움, 법정에서의 승리, 그리고 그 후의 삶까지 모든 것을 담아서 책으로 출판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탐정님이 함께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흔쾌히 수락했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귀한 이야기였다. 우리는 몇 달에 걸쳐 책을 집필했다.
김영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상세히 회상했고 나는 사건의 전개와 법적 절차를 정리했다. 책에는 10년간의 기록, 법정 투쟁, 승리 후의 삶, 그리고 다른 노인들을 돕는 활동까지 모든 것이 담겼다. 제목은 10년의 싸움, 정의를 세우다로 정했다. 책이 출판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베스트셀러가 됐고 많은 언론에서 주목했으며 독자들의 평가도 뜨거웠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용기를 얻었으며 실제로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김영수 씨는 전국을 돌며 북토크를 진행했고 매번 수백 명의 독자들이 참석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줬고 독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공감했다. 책 출판 후 김영수 씨에게 또 다른 제안이 들어왔다. 한 대학교에서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과 재산 보호에 대해 강의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김영수 씨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젊은 세대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수락했다. 특강은 성공적이었고 학생들은 김영수 씨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후 다른 대학에서도 특강 요청이 들어왔고 김영수 씨는 교육 활동도 시작하게 됐다. 김영수 씨는 이제 80세가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정정했고 활동적이었으며 삶에 대한 열정이 넘쳤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했고 오전에는 상담과 강연을 했으며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사람들을 만났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에너지에 감탄했고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느냐고 물었다. 김영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할 일이 있고 의미가 있으면 몸도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김준혁 씨와의 관계도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었다. 김준혁 씨는 이제 모든 빚을 다 갚았고 치료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정기적으로 아버지를 찾아뵙고 두 사람은 조금씩 대화를 나눴다. 여전히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김영수 씨는 아들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어느 설날 김준혁 씨가 아버지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였다. 김준혁 씨는 박지혜 씨와 이혼한 후 몇 년간 혼자 살다가 최근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했다. 그녀는 상담사였고 김준혁 씨의 치료 과정에서 만났으며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관계였다. 김영수 씨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줬고 함께 명절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김준혁 씨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정말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이 부끄럽지만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연락하며 지낼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준혁아, 완전히 용서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내가 변한 것은 인정한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 자리에는 나도 초대받아 참석했다. 김영수 씨가 특별히 초대해 준 것이었다. 우리는 함께 음식을 먹으며 그동안의 일들을 회상했다. 1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절박함,
증거를 모으던 과정, 법정에서의 긴장감, 승리의 순간, 그리고 그 후의 변화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김영수 씨는 감회가 깊은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먼 길을 왔습니다. 그 10년이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나는 김영수 씨에게 물었다. 만약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김영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몇 가지 말해주고 싶습니다. 첫째,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둘째, 기록을 남기십시오. 모든 것을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셋째,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넷째, 건강을 챙기십시오. 긴 싸움을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끝은 반드시 옵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였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감동했다. 김영수 씨는 10년간의 싸움을 통해 단순히 재산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지혜를 얻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었다. 명절이 끝나고 며칠 후 김영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며 만나자고 했다. 나는 그를 만났고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탐정님, 저는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한 재단이요. 제가 가진 재산 중 일부를 출연해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을 돕고 법적 지원을 제공하며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하는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탐정님이 이사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김영수 씨는 자신이 되찾은 재산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고 싶어 했다. 나는 흔쾌히 수락했다. 물론입니다.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재단 설립을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변호사, 회계사, 사회복지 전문가 등을 영입했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며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했다. 몇 달 후 김영수 노인권익보호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출범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김영수 씨를 통해 도움을 받은 노인들,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 책의 독자들, 언론 관계자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까지 수백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영수 씨는 출범식에서 연설을 했다. 저는 10년 동안 혼자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재단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을 도울 것입니다. 누구도 혼자 싸우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재단은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했고 소송 비용을 지원했으며 증거 수집을 도왔다. 또한 노인 권익 보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제안도 진행했다. 많은 노인들이 재단의 도움을 받았고 실제로 재산을 되찾거나 권리를 지킨 사례들이 생겨났다. 재단의 활동은 언론에서도 주목했고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나는 재단의 이사로서 김영수 씨와 함께 일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했고 사업 방향을 논의했으며 개별 사건들을 검토했다. 김영수 씨는 여전히 열정적이었고 모든 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직접 상담에도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힘을 얻었다. 어느 날 재단 사무실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70대였고 딸에게 집을 빼앗겼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던 김영수 씨는 1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같은 배신감, 같은 절망, 같은 분노, 모든 것이 똑같았다. 김영수 씨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10년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할머니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재단은 그녀의 사건을 맡았고 증거를 수집했으며 변호사를 연결해줬다. 몇 달 후 그녀도 법정에서 승리했고 집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재단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고 김영수 씨는 그녀를 안아주며 축하했다. 이런 순간들이 김영수 씨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다. 재단 활동 1년 후 김영수 씨는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노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공로였다. 시상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김영수 씨는 무대에 올라 감사 인사를 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싸워준 모든 분들, 도움을 주신 탐정님과 변호사님, 그리고 재단 식구들 모두의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노인들을 위해 이 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김영수 씨의 연설에 장내는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나는 객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찼다. 10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노인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영웅이 되어 있었다. 그의 10년은 단순한 싸움의 시간이 아니라 성장과 변화, 그리고 사회적 기여의 시간이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김영수 씨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차를 마셨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김영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10년이었지만 그 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김영수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의 10년은 단순히 재산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싸움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싸움이었다. 김영수 씨는 그 싸움에서 승리했고 이제는 그 경험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나는 김영수 씨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김영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건강한 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을 돕고 싶습니다. 재단 활동도 확대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준혁이와도 완전히 화해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제대로 된 부자 관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나는 김영수 씨의 말에서 여전한 열정과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80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삶에 대한 의지가 넘쳤다.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김영수 씨,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계속해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 주십시오. 저도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김영수 씨의 파일을 다시 펼쳤다. 1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기록들, 증거 수집 과정, 법정 투쟁, 그리고 승리 후의 변화까지 모든 것이 파일 안에 담겨 있었다. 나는 그 기록들을 보며 다시 한번 감동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장과 변화, 그리고 사회적 기여의 기록이었다. 김영수 씨의 사건은 나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다. 탐정으로서 많은 사건을 해결했지만 이 사건만큼 깊은 감동을 준 경우는 없었다. 김영수 씨는 단순히 의뢰인이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었고 함께 싸운 동지였으며 평생의 친구가 되었다. 그의 10년간의 싸움은 나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줬다. 포기하지 않는 용기, 정의를 향한 의지, 그리고 어려움을 겪은 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넓은 마음. 나는 파일을 덮으며 생각했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으며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의 10년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몇 년 후 김영수 씨가 80세 생일을 맞았다. 재단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김영수 씨를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 재단 식구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모두가 모여 축하했다. 김준혁 씨도 참석했고 아버지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 인사를 했다. 김영수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안아줬다.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화해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파티가 끝나고 김영수 씨는 나를 따로 불렀다. 그는 작은 상자를 하나 건네며 말했다. 탐정님, 이것은 제가 10년 동안 기록한 일기장입니다. 원본입니다. 탐정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이 일기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상자를 받으며 감동했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라 10년간의 투쟁과 성장의 기록이었다. 나는 김영수 씨에게 말했다. 소중히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싸우고 있는 누군가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씨와의 인연은 그렇게 계속 이어졌다. 우리는 재단에서 함께 일했고 많은 노인들을 도왔으며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갔다. 김영수 씨는 여전히 건강했고 열정적이었으며 삶을 사랑했다. 그의 10년간의 싸움은 단순히 재산을 되찾은 것을 넘어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여정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 나는 김영수 씨를 보며 배웠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는 것, 그리고 개인의 고통이 사회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김영수 씨의 10년은 단순한 법정 투쟁의 기록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과 정의를 향한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김영수 노인권익보호재단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김영수 씨는 여전히 강연과 상담을 하고 있으며, 많은 노인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고 있다. 10년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 싸움이 남긴 유산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는 이 사건을 통해 탐정으로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을 경험했다.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되찾아주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의라는 것을 깨달았다. 김영수 씨와 함께한 10년은 나에게도 소중한 시간이었고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지금도 가끔 김영수 씨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기도 하고 현재의 일들을 나누기도 하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한다. 김영수 씨는 여전히 꿈이 많다. 재단을 더 키우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으며 언젠가는 아들과 완전히 화해하고 싶다고 한다. 나는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가르침을 준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 것,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 기록과 증거의 중요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 그리고 승리 후에는 자신의 경험을 나눠 다른 사람들을 도울 것. 이 모든 것이 김영수 씨가 10년간의 싸움을 통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것이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 김영수 씨가 그것을 증명했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을 것이다. 10년의 싸움 그리고 법정에서의 진실, 김영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